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19일에 공개합니다. 충무로 흥행의 기막힌 비밀. 스포츠계, 정치계, 가요계 각종 분야의 징크스가 있지만요. 영화계에도 징크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충무로에서 암암리에 퍼져 있는 흥행 징크스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충무로 징크스. 영화가 흥행하려면 영화 제목이 두자 혹은 굴수여야 한다. 자, 역대 대한민국 영화 흥행작 20인의 한국 작품들을 살펴보면요. 명량, 괴물, 암살 이 두 글자인 영화 3편을 비롯해 베테랑, 도둑들, 부산행, 해운대, 택시운전사, 광해 왕이 된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신과 함께 죄와벌, 신과 함께 인과 연까지 이 영화 제목이 홀수인 작품이 무려 9편. 외국 영화 4편을 제외하면 16편 중 12편이 두 글자나 홀수인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2004년 약 1,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태극기 휘날리며의 제목이 원래 촬영 당시 태극기를 휘날리며 8자 짝수였다가 개봉 전에 홀수로 제목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다행이네. 잘했네. 근데 이게 사실 르를 굳이 뺄 정도면 영화계는 되게 유명한 징크스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징크스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2000년 한중 합작으로 장동건, 정준호, 이범수 등 초호화 캐스팅이 빛나는 영화 아나키스트. 5글자인데? 어떻게 된 거야? 자, 당시 서울 관객 약 23만 명밖에 동원하지 못했고요. 그 밖에도 정지훈을 캐스팅하며 화제가 된 영화 자전차의 엄복동, 그리고 YMCA 야구단, 청년 등도 100만 관객 동원에 실패. 자, 혹시 이들 영화에 대한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아니 일단 저기 글자 수를 다 잘 지켰는데요? 글자 좀 잘 지켰지만 일제강점기. 그렇습니다. 바로 시대 배경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충무로에 전해지는 두 번째 징크스. 유독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흥행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영화 흥행작 20위에 이름을 올린 작품이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봉한 영화 편수에 비해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정말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배경한 영화가 유독 흥행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화계에서는 이 사랑과 낭만에 집중하다 보면 시대가 소품으로 전락하고 또 역사성에 집중하면 영화가 너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딜레마가 있네. 자, 여러분, 그래도 뭐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무로의 흥행 징크스를 와장창 깨트릴 새로운 영화들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곡의 비밀은 모모 징크스? 완벽한 가창력은 물론 작사, 작곡 능력까지 겸비한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그런데 신곡만 냈다 하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음원 깡패 아이유 씨에게도 뜻밖의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안 된 음악이 없는데 진짜로? 숨겨진 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안겨준 잔소리. 잔소리 세 글자. 또 아이유 씨를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시켜준 히트곡 좋은 날. 잘 됐는데 이거? 아하!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10번이나 1위를 차지한 메가 히트곡 너랑 나까지. 너랑 나 세 글자. 세 글자네, 세 글자. 아이유 씨의 히트곡들은 전부 세 글자. 그리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역시 폭풍 3단 고음이죠. 아이유 씨와 숫자 3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흥행 징크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3과 연관이 있군요. 팔레트. 우와. 자, 이거에 대해서요. 아이유 씨는 2013년 정규 3집 타이틀곡 또 세 글자죠. 분홍신으로 컴백할 당시에 세 글자, 그게 저희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징크스예요. 지금까지 세 글자가 다 잘 됐기 때문에 또 세 글자 곡이네요. 본인 스스로도 징크스를 인정한 건 물론 분홍신 이후에 소격동, 스물셋, 밤편지, 팔레트, 블루밍 이렇게 아이유 씨의 히트곡에는 유독 세 글자 제목의 곡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숫자 3과 아이유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진짜. 자, 그리고요.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 가요계 대표 걸크러쉬 이효리 씨에게도 딱 하나 두려운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다크 섹시를 선보였던 2006년 2집 타이틀곡 개차. 그리고 2010년 파격적인 스타일로 센세이션을 안겨준 4집 치티치티 뱅뱅. 발표 당시 큰 화제를 모으며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곡이 실린 2집, 4집 앨범으로 활동할 때 이효리 씨는 표절 논란에 휩싸입니다.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잘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 논란이 있었다. 근데 지금 뭐 국회 린다지도 너무 잘 됐잖아요. 천호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고. 명실상부 한국 가요계 이제 레전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영원한 아이콘이죠. 네. 숫자에 웃고 울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두 톱 가수들. 징크스 따위는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으며 앞으로도 멋진 앨범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영화계 흉만한 아우 없다? 영화계는 이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속편은 흥행에 실패한다는 일명 속편 징크스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 정말 많았죠. 1편을 재밌게 보고 기대를 너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2편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별로였던 기억이 꽤 있습니다. 전작이 너무 화려하니까 아무래도 그늘에 가린 경우가 많죠. 네. 이 충무로의 속편 징크스 그 실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에 개봉한 조승우, 김혜수 씨 주연의 영화 타짜. 2006년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낳은 레전드 작품이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뭐 이런 조승우 씨 명대사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보다는 요새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곽철용이죠. 김웅수 씨. 그럼요. 웃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는 흥행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으며 레전드로 기록됐습니다. 속편을 기다리는 팬들의 오랜 염원대로 8년 만에 2014년 타짜 신의 손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영화 과속 스캔들과 써니를 연출한 흥행 감독 강영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전작에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배우 유해진 씨가 또다시 출연을 결정. 그리고 김윤석, 신세경, 곽도원 등 화려한 라인업까지 타짜2에 대한 기대감을 따블 시켰는데요. 그런데 타짜 신의 손이 개봉하자 8년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허무하다.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네라며 전작에 비해 아쉽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실망도 컸었던 것 같고. 자, 이뿐이 아닙니다. 2016년 대한민국을 좀비 공포로 몰아넣었던 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은 K-좀비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1000만 관객을 돌파. 이에 K-좀비 시리즈 부산행2 언제 개봉하나요? 라며 부산행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습니다. 그랬죠. 그로부터 4년 뒤 부산행의 속편인 새 좀비 영화가 나옵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부산행 제작비의 2배에 달하는 총 19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고요. 주연 배우는 강동원, 이정현, 캐스팅 좋죠? 게다가 개봉 전 칸 영화제에도 초청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행 반도 못 따라가는 반도라는 혹평을 받은 반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속편 제작 소식이 들리면 야, 이거 이러다가 뭐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첫 작품의 그림자에 갇히게 되는 영화계 속편 징크스.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작을 뛰어넘는 독창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징크스 하면 뭐니 해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스포츠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징크스 하면 사실은 스포츠의 대부분의 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해요. 맞아요. 경기 전에 루틴 막 지키는 게 엄청 복잡한 선수들도 많고. 너무 많죠. 저는 이제 다른 프로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씨름 감독님. 저분은 저희가 샤먼 킹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본인이 기억하는 본인 징크스가 15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0개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일단은 선수들 훈련하잖아요. 그럼 보통 몇 세트씩 합니까, 이거? 이런 거. 보통 이제
많이 해도 한 대여섯 세트? 대여섯 세트. 7세트입니다. 행운의 7. 행운의 7. 모든 게 7세트. 그리고 저번에 그러니까 본인이 더 믿어 이제 징크스. 이분의 징크스만 얘기해도 우리가 한 편을 만들 수 그럼 있겠는데요. 만들어요. 150개라니까. 150개. 스포츠인의 징크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에게도 징크스가 있는데요. 진짜? 시그니처 패션이 있잖아요. 빨간 셔츠에 까만 바지. 무조건 보고 있구나. 역시 그랬던 것 같다. 아시네요. 하지만 그가 항상 always 이 옷차림으로 경기에 나서는 건 아닙니다. 원래 타이거 우즈가 각 라운드마다 입는 의상은 스포츠 업체에서 대회 전에 미리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최후의 우승자가 가려지는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는 무조건 빨간색 티셔츠를 입는 타이거 우즈. 이 빨간색 티셔츠가 바로 그의 징크스라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에게 빨간색 티셔츠 징크스가 생긴 이유. 잠깐만.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뭐? 타이거가 이렇게 호랑이가 검은색에 페테 타이거즈랑 헷갈렸어요. 아, 네. 그거 없던 걸로. 페테 타이거즈 강력했지. 어머니가 빨간색엔 행운이 깃든다고 해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어요. 그렇게 타이거 우즈는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엔 항상 빨간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저렇게 말이죠. 아 진짜 그러네. 천재 물리학자가 외면당한 이유. 이성적 판단과 객관적 실험에 따른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하는 과학계. 그런데 과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공포 그 자체인 징크스, 일명 파울리 징크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파울리 징크스 is science. 뭐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울리 징크스는 오스트리아의 천재 물리학자인 볼프강 파울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파울리는 양자역학적 원리인 파울리 베타 원리를 발견, 양자역학을 건설한 업적을 인정받아 194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계의 거물입니다. 이렇게 과학계에서도 명성을 떨치던 파울리. 그런데 그가 나타났다 하면 모든 동료들이 초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파울리가 동료들의 실험실을 찾았을 때 실험 장비에 슬쩍 손을 대기만 하면 멀쩡하던 장비들이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기 일쑤. 파울리는 마이너스의 손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동료들도 파울리가 실험에 익숙하지 않은 이론 물리학자라서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파울리의 손이 직접 닿지 않아도 파울리가 실험실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파수라장이 되는 실험실. 오죽하면 실험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파울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동료들이 장난으로 파울리가 실험실 문을 여는 순간 문 위에 물 양동이가 떨어지도록 설치를 해놨는데요.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돼? 아 뭐해? 왜 불렀어? 와,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과학계에서는 파울리를 파괴의 신으로 인정, 파울리 효과, 파울리 징크스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과학계에서 파울리 징크스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1940년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서 극비리의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파울리는 자신이 발견한 파울리 베타 원리로 원자 구조론을 밝히는 데 공헌한 만큼 많은 과학자들이 그를 프로젝트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파울리. 망칠까봐? 맨하튼 프로젝트는 핵폭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돼봐. 세계 멸망시킬까봐? 아니 연구실에서 터질 수도 있지. 아 그래. 흔적이 안 남을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참여자로 파울리가 거론되자 파울리 징크스를 믿는 사람들이 파울리의 프로젝트 참여를 극구 반대한 겁니다. 근데 저기는 저 징크스를 안 믿는 사람도 일단은 부르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는. 과학계에서도 인정하는 파울리 징크스. 파울리는 정녕 파괴의 신이었던 걸까요? 적중률 100%, 위기의 총리들.
지난해 9월 7년 9개월간 장기 집권해왔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퇴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그의 총리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혹시 이번에도 그 징크스 때문인가? 이 정도면 적중률 100%다. 뭐죠? 일본 총리에 관한 징크스인가요? 이 사람 건강 악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 이 얘기했잖아요. 무려 적중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이 징크스가 뭐냐? 바로 일본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해에 총리가 물러난다라는 징크스입니다. 자, 1964년 일본에서 처음 열린 도쿄 대회가 개최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폐막식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오 진짜네. 이후에 총리가 된 사토 에이사쿠는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역시 검은 징크스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삿포로 겨울대회가 열린 1972년 총리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1998년 나가노 겨울대회가 열린 해에는요.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저 세 번 다 그랬네. 완전 적중 100%네요. 이 징크스가 정말 어마무시한 게요. 세계 스포츠 대회의 개최가 예정됐었지만 실제로 열리지 않았던 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글쎄네. 아시다시피 원래라면은 지난해 2020년 도쿄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초 도쿄 대회 해가 밝자 일본은 설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 사퇴로 그 설마가 현실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지난해 도쿄 대회가 이제 올해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총리는 괜찮은 거예요? 스가 괜찮을까요? Insurance coverage for infertility treatment.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게요. 지난해 9월 출범 직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은 지지율 74%에 달하며 일본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출범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9%로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그의 장남이 총무성 간부에 접대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각종 정치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로 늦췄는데 음흠. 스가까지 그 여파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늦추는 바람에 2020년, 2021년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렇죠. 자, 과연 일본의 세계 스포츠 대회 징크스는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작용하게 될까요? (2010년) 밴쿠버 세계 스포츠 대회. 과연 우리나라 최초 피겨 종목 금메달이 탄생할지 김연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라이벌전이 있었잖아요. 아사다마 선수와 이 구도가 부각이 되면서 더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또 주목받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김연아 선수의 경기 의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의상이 프로그램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징크스도 있고 해서 결정했어요. 김연아 선수 인터뷰에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금메달은 연하지만 현명한 선택이라며 금메달을 확신했습니다. 의상 때문에 금메달을 확신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렇죠. 징크스가 있었나 봐요. 의상 관련.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의 의상에 집중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역대 피겨 금메달 리스트들인데요. 세 선수 모두 블루 계열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피겨계에서는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파란색 의상을 입은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 일명 블루 징크스가 있었던 것이죠. 이 징크스를 아는 분은 저 의상을 입고 나오는 순간 뭐 금메달을 확신하셨겠네요.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여자 싱글 블루 징크스의 시작. 1998년 나가노 대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미 선수권에서 우승한 미국의 음반 여왕 미셸 콴이 피겨 금메달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의 주인공은 미국의 타라 라핀스키. 그녀는 만 1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동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리스트라는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그리고 이때 리핀스키는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 미셸 콴은 미국 홈그라운드 대회 이번 우승은 미셸 콴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고 출전했지만
금메달은 애초에 메달 후보도 아니었던 사라 휴즈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경기 당시 연블루 계열의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금메달 후보가 아니었는데 금메달을 딴 거네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완전히 약간 법칙이 생길만 하네. 줄줄이 그럼 그러고 있잖아 지금. 요번 걸 들으면 이거는 좀 무서울 거예요. 자, 다음 대회인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도 일본의 아라카와 시즈카가 파란색 의상을 입고 금메달을 획득. 어머.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4년 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파란색 의상을 입고 세계 최고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죠. 어머. 이처럼 4회 연속 파란색 의상을 입은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면서 블루징크스가 금메달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블루징크스는 거의 과학인데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살얼음 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안한 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인드니까 의상 선택도 무조건 블루로 갈 것 같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에는 이거 하면 탈락, 금메달을 막는 징크스도 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리핀스키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에 만족해했던 미셸 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에서는 블루 징크스를 의식했는지 사실 파란색 의상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금메달을 놓쳤던 미셸 관. 완전 파랑이죠. 사실 저때 미셸 칸은 그냥 무조건 딴다 그랬거든. 절대 강자였어. 그러니까 뭐 이변은 없을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지? 멋있는데? 실수 없었잖아 지금. 네. 왜 놓친 거예요? 뭘 잘했지? 이게 하나 알고 둘을 모르시는 겁니다. 미셸 칸이 멋진 연기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놓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기된 곡,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왜 금기된 곡이에요? 잘 라프마니노프 좋아해. 나 처음 들어봐.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는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사용하면 올림픽 챔피언이 될 수 없다. 일명 라흐마니노프 징크스가 있어. 그런 게 있었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자이자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라흐마니노프. 저 곡은 정말 명곡인데 이게 금지곡이었어요? 너무나도 피겨와도 잘 맞는 고급스러운 곡인데.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라흐마니노프의 불후의 명곡이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계에서는 유독 불운의 명곡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음반의 여왕 미셸 칸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뿐 아니라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선곡.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모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떼어놓은 당상이라던 대회인데. 네, 야, 이 정도면 대박 징크스인데. 파란색 입었잖아요.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곡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미셸 칸 때문에 요 징크스가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미셸 칸이 이걸 놓쳤던 겁니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 당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전 세계가 주목하며 일본 최초 피겨 금메달을 노리던 이토 미도리. 라흐마니노프의 손일에 맞춰 연기를 펼치던 그녀는 트리플 악셀에 실패,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결국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죠. 야, 엉덩방아를 찍었는데도 은메달이면 진짜 잘했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짜 실수만 잘했나 아니었다면 라흐마니노프의 곡에 뭐가 있나? 이것뿐이었으면 그냥 웃어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 역시 2010년 밴쿠버 대회, 2014년 소치 대회에서 두 번 모두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선곡했지만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금메달 획득엔 실패한 바 있습니다. 궁금해요. 라흐마니노프 곡이 이렇게 금메달을 놓치게 하는 이유 뭐 있습니까? 광민정 피겨 해설위원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클래식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밝은 곡도 아니고 뭐 재밌는 곡도 아니고 이게 되게 곡이 너무 좋은데 말을 안 하고 저희는 몸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곡이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네. 저게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이네요. 그죠? 또 해본 선수가 저렇게 말하니까 또 되게 신뢰가 가네요. 탑스타 모모는 나에게 맡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뜻밖의 징크스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아마땅한 배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배우 고현정 씨와 임수정 씨입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표창을 받아요? 그 이유는 선정 누나가 병무청 홍보대사니까요. 뭐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누나하고 같이 했던 배우들이 정말 군대에 가더라고요. 한때 고현정, 임수정 씨는 함께 연기한 배우들을 군대에 보내버리는 징집 유발자, 입대 브로커 그 자체. 군입대 징크스 보유자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연예계 병무청 홍보대사를 자처한 고현정 씨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로부터 처음 영장을 발부받은 배우, 여심을 사로잡은 배우 조인성 씨입니다. 고현정 씨의 복귀작이었던 봄날에 함께 출연하며 화제 연발, 차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시켰는데요. 하지만 봄날이 입대 전 마지막 드라마로 조인성 씨는 2009년 공군에 입대합니다. 마지막 드라마라고는 해도 군 입대까지 공백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징크스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떼대서 간 거 아닙니까? 아, 과연 그럴까요? 예. 자, 고현정 씨의 본격적인 영장 발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06년 M본부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서 고현정 씨와 연상연하 커플로 출연해 안방극장을 설레게 했던 천정명 씨. 오! 로코 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하나 했더니 이 드라마를 끝으로 2008년 육군 입대 소식을 알리며 나라의 충성. 2009년엔 M본부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고현정 씨의 아들 비담 역으로 큰 인기를 끈 김남길 씨 역시 한창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나 했더니만 다음에 출연 중이던 S본부 드라마 나쁜 남자가 미처 종영도하기 전에 입소하는 등 고현정 씨는 김남길 씨 말대로 병무청 홍보대사로 열일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천정명 씨도 그렇고 김남길 씨도 그렇고 막 떠가지고 진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찾을 때 다 저렇게 가셨네요. 한창 때네,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연예계 징집 유발자 임수정 씨의 활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4년 미사 신드롬을 일으켰던 K본부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호흡을 맞춘 소지섭 씨는요. 작품이 끝나고 얼마 뒤 입소. 그리고 2009년엔 영원한 심쿵 유발자죠. 영화 전우치에서 임수정 씨와 출연했던 강동원 씨도 다음 해에 입소했고요. 그리고 2011년엔 임수정 씨와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에 출연했던 현빈 씨가 해병대에 입대. 병무청 홍보대사 임수정 씨를 만나 징크스는 사이언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이건 진짜 국방부에서 표창 좀 줘야겠네. 아, 그럼요. 예. 부드러운 중저음 보이스로 여심 저격하는 로맨틱 가이, 바로 배우 이선균 씨인데요. 1번 테이블에 퐁볼레 하나. 꼬리에요! 꼬리에요! 자, 이선균 씨에게도 독특한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최씨 징크스. 이상하게도 이선균 씨가 유독 최씨 역할만 맡으면 대박이 난다는 겁니다. 아, 진짜? 내가 드라마 감독이면 무조건 최씨 주겠다. 그러니까 출시였나 다? 자, 먼저 이선균 씨가 7년의 무명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작품. 2007년 M본부 드라마 하얀 거탑이었습니다. 자, 이선균 씨는 자상하고 친절한 의사 역으로 열연, 진정성 있는 연기로 시청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선균 씨의 극중 이름이 뭐였냐? 바로 최도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 방영한 차기작 M본부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자, 본격 로맨스 연기를 선보이며 여심을 스틸했죠. 이때 연기한 로맨티시스트 작곡가의 이름은 최한성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부르는 너는 내게. 아, 목소리 매력적이야. 아, 저 노래 너무 좋아. 다 최씨네요. 그렇습니다. 연달아서 대박나요. 근데 두 작품으로는 약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드라마죠. 몽골레 둘, 또르텔로니 하나. 이상. 2010년 버럭 셰프 열풍을 몰고 온 M본부 드라마 파스타. 여기서 이선균 씨의 이름 역시 최연욱 셰프였습니다. 진짜 최 씨만 맡으면 다 잘 되네. 어떻게 된 거야? 자, 이선균 씨도 최 씨 징크스를 의식했는지 파스타 방영 전 한 인터뷰를 통해서요. 징크스를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다시 최 씨 역할을 맡았다며 대박을 예감했었는데요. 근데 뭐 사실 최 씨 성이 희귀성은 아니고 맞아. 이선균 씨가 작품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아니 그럼 그동안 이선균 씨가 나와서 최 씨를 안 한 작품들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그거를 생각이 찾아봐야지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선균 씨가 최 씨가 아닌 다른 성을 맡은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S본부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 배우 최강희 씨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근데 당시 이성균 씨의 역할은 능력 있는 CEO 김영수. 암의 직접적인 그리고 바로 다음 작품인 2009년 M본부 드라마 트리플에서는 이정재, 윤계상 씨와 함께 초호화 캐스팅. 당시 이성균 씨의 출연 역할의 이름은 조혜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드라마 모두 작품은 좋았지만 네. 기대에는 못 미치는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에는 스크린 흥행 보증 수표인 박중훈 씨와 함께 출연한 영화 체포왕. 여기선 정희찬 역할. 아, 정씨야. 체포왕이 생각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죠. 게다가 2019년 총 제작비 90억 원 투입, 개봉 전부터 입소문을 타며 기대를 받았던 영화 악질 경찰에서 이선균 씨는 조피로 역을 맡아 열연을 했지만 역시 흥행 참패. 관객 수 26만 명에 그쳤습니다. 야, 그러면 다음에 이성균 씨 캐스팅한 작가분께서는 머리가 아프시겠는데요? 아, 나 같으면 바로 바꾸죠. 그런 거요. 2011년 12월 산림청 강릉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요.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만큼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강원도가 긴밀히 공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연히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징크스를 정치인이 언급할 정도예요? 당시 최문순 도지사가 당부했던 징크스는 바로 강원도의 대형 산불 징크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긴 좀 불길한 이 징크스의 시작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얼마 뒤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에서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이 화재로 3,76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의 산림이 검은 잿더미로 변했고요. 14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8년 6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 30일 강릉시 사천면에서 대형 산불 발생. 이어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00년 4월에는요.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 등 5개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 강원 영동 지역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아이고, 다 이게 선거가 열리는 짝수의 산불이 계속 났네요. 이게 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이후에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강원도에서는 선거가 열리는 짝수해 어김없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하고 산불이 잦은 지역이라고 해도 유독 이렇게 선거 있는 짝수에 계속 대형 산불이 난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봄은 매년 오잖아요. 근데 강원도 주민분들은 좀 저런 얘기를 막상 들으면 가슴 철렁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내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불안하겠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징크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지 장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엔 약 200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숫자와 관련된 불가사의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넘버 9, 9번 교향곡 징크스입니다. 12음 기법을 정립한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르놀트 쉔베르크는 9번 교향곡 징크스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것은 곧 죽음과 무척이나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왜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작곡가들이 9곡의 교향곡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9번 교향곡 징크스. 이 징크스는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베토벤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는 청력을 잃고 난 후 혼신의 힘으로 작곡한 9번 교향곡 합창을 발표한 뒤 1827년에 10번 교향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요. 그리고 베토벤 이후 9번 교향곡 징크스를 맞이한 작곡가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입니다. 그는 9번 교향곡 그레이트를 작곡한 뒤 1828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0번 교향곡 그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마저 들어보시죠.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로자크는 5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하고 1904년에 사망했는데요. 5번에서 깨졌네요, 그러면. 자,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런데 몰래 또 했나? 사실 신세계로부터는 그가 사망을 당시만 해도 5번 교향곡이었습니다만 드보로자크의 사망 이후 신세계로부터보다 앞서 작곡한 4곡의 미발표 교향곡이 발견됐습니다. 즉 이건 5번 교향곡이 아닌 9번 교향곡으로 정정이 되며 9번 교향곡 징크스가 또 한 번 맞아 떨어지고 만 겁니다. 9번째는 만들지 말아야 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구스타프 말러는 악명 높은 9번 교향곡 징크스를 온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징크스를 피하기 위해서 9번 숫자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징크스를 피했다고 생각한 탓인지 다음 교향곡의 제목을 9번 교향곡이라고 붙이고 만 겁니다. 붙이지 마. 10번이라고 그랬어야지. 결국 말러는 이 곡을 작곡한 뒤 1911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름까지 바꿀 정도면 굉장히 의식을 했다는 얘긴데. 그 성공했잖아요. 잘 피했잖아. 근데 죽음을 피하지 못했네. 방심해서 다음 곡에 굴을 붙인 게 문제가 됐던 거죠. 클래식 음악계에 드리웠던 9번 교향곡 징크스. 하지만 더 많은 작곡가들은 보란 듯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자, 이번 징크스의 주인공은요. 들으면 이런 대배우도 징크스가 있다고 이렇게 의아하실 겁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만 괴물, 변호인, 택시 운전사, 기생충까지 총 4편. 와우. 이분이 출연한 영화의 총 관객 수는요. 무려 1억 1,300만 명 이상. 나 이분 얼굴이 자, 감이 오시죠? 국민 배우이자 충무로 흥행 보증 소장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씨에게 무슨 징크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까? 브래드 피트도 송강호 씨 팬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네. 뭐가 실패해야 징크스가 생기지? 이분 실패한 것도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망한 작품 많이 없는데? 2000년 이병헌 씨와 호흡을 맞춘 공동경비구역 JSA를 시작으로 2013년 영화 변호인에서는 연기돈 임시완 씨를, 2017년에는 택시 운전자에서 충무로 유망주 류준열 씨를 천만 배우로 이끌었고요. 도무지 사극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납득이 조정석 씨와 영화 관상을 통해 미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찰떡 케미를 보여줄 것 같은 송강호 씨지만요. 그가 여전히 깨지 못한 흥행 징크스가 있었으니 2007년 개봉한 영화 미디어. 대배우 송강호 씨 옆에 대배우 전도연. 이 두 연기신의 만남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누적 관객 수는 약 170만 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성, 연기력 모두 인정을 받았는데 흥행 부분에서는 당초에 기대를 못 미쳤나 봐요. 자, 송강호 씨는요. 여자 배우와 투탑 주연을 맡은 영화는 유독 흥행이 약하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자, 2011년 송강호 씨는요.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충무로 기대주로 떠오른 신세경 씨와 영화 푸른 소금으로 호흡을 맞추었는데요. 맞아. 그러나 약 77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고요. 또 1년 뒤 2012년에는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며 기대를 모은 배우 이나영 씨와 함께한 영화 하울링이 개봉.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관객 수 약 161만 명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짜 다 여자 투톱이었네. 야, 투톱이면 안 되나? 자, 그런데 송강호 씨에게는요. 본인에게는 다소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은 징크스가 또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출연하는 영화가 깐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될 때마다 수상을 한다는 건데요. 2007년 미량으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2009년 박지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상을 수상, 또 2019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다 서포트라는 식으로. 서포트를 했네. 깐에서. 그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또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오스카상의 반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으로 올해 제93회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 일생일대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명예로운 오스카상이지만요. 그러나 상 받기가 쬐끔 꺼려지는 이유. 바로 오스카상을 받은 배우에게 불운한 일이 생긴다라는 징크스 때문입니다. 맞아.
먼저 2000년 영화 소녀는 울지 않는다로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힐러리 스웽크. Thank you very much. 수상 후 슬럼프에 빠졌던 그녀는 남편 최대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 2005년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통해 두 번째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데요. Chad, you're my everything. Thank you for your support. It means the world. 달콤한 수상 소감으로 자신의 곁을 지켜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 그녀. 그런데 1년 뒤인 2006년 스웽크는 돌연 이혼을 발표. 1년 만에?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 타이타닉으로 익숙한 배우 케이트 윈슬렛 역시 Kate Winslet. 2009년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았는데요. 그러나 수상 1년 뒤 할리우드 모범 커플로 손꼽혔던 영화감독 샘 맨데스와 갑작스레 파경을 발표하며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리즈 위더스푼, 샌드라 블록, 줄리아 로버츠, 기네스 펠트로, 샤를리즈 테론까지 이들은 영광스러운 오스카상을 품에 안은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트로피 때문은 아니겠지만 좀 기분 이상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불운을 몰고 오는 오스카상 징크스는 이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 위대한 지그펠드와 대지로 여우주연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당대 최고의 배우 루이제 라이너. 그러나 이후 출연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 실패. 결국 배우 경력까지 단절되며 오스카상 징크스의 피해자가 됐고요. 또 2002년 영화 몬스터볼로 흑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차지한 할베리. 그러나 수상의 영예도 잠시, 이후 고티카, 캐두먼 등이 폭망하면서 연기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했는데요. 2017년 흥행작 킹스맨2에 출연했지만 그녀는 주연에서 조연이 된 뒤였죠. 아, 그러네. 조연이었네, 거기서. 동점 찍었는데 어쩜... 와. 해외 뮤지션들이 27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27세 클럽 징크스. 맞아. 무려 20여 명의 뮤지션들이 이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재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난 27세 클럽에 들게 될 거야. 아, 너무 무서워. 이 징크스 때문에 평소에도 유독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안타깝게도 2011년 27세의 나이로 사망. 아니 근데 두려워했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시 팬들 사이에서 27세 클럽 징크스의 악몽이 재현됐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두려움에 떨게 한 27세 클럽 징크스는요.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인 1938년 27세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블루스의 제왕 로버트 존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1969년엔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죠. 롤링스톤즈의 초대 리더 브라이언 존스. 또 1970년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그리고 1971년엔 노래하는 시인 락밴드 도어스의 짐 모리슨까지 2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요. 다 27이야? 어머. 뿐만 아니라 1994년에 90년대를 풍미한 락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까지 27세의 클럽 징크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와, 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커트 코베인의 죽음은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커트 코베인의 죽음을 계기로 팬들 사이에서 27세의 클럽 징크스는 지금까지도 피해야 할 징크스로 악명을 떨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3명만 돼도 놀라운데 이게 너무 많은데요. 너무 그렇죠? 많고 다들 너무 탑이에요. 영원한 27세로 남게 된 수많은 스타들. 팬들을 슬프게 하는 잔인한 징크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0년은 인류의 시간이 멈춘 최악의 해로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의 근원지로 의심되는 중국의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요. 경자년에 코로나가 후베이 성을 덮쳐 전국에 퍼졌다. 180년 전 경자년은 서방 함선과 대포가 우리의 미몽을 깨뜨렸고 120년 전 경자년은 팔국 연합군의 쇠발굴이 황량한 자금성을 짓밟았다. 이게 그냥 인터넷 신문도 아니고 그죠? 관영 매체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인데 저기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설이겠네요, 저거는.
중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일명 경자년 징크스.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에 중국에 큰 환란이 닥친다는 징크스인데요. 그럼 중국인들에게 경자년 징크스가 얼마나 사이언스냐? 먼저 약 200년 전 1840년 경자년에 영국과의 아편 전쟁이 발발. 이 전쟁으로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게 넘기고 항구를 개방하는 등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며 이를 계기로 외세에 잠식돼 갔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한갑자 후인 1900년 경자년에는요. 서양의 종교와 외세를 배척하는 의화단 운동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사망하자 일본과 러시아 등 8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침략. 당시 연합군에 패배한 청나라는 외국의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청나라에 약 6년치에 해당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놓는 등 청나라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요. 1840년, 1900년. 큰일이 있었네요. 왕조 자체가 이제 멸망한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경자년이 1960년인데 징크스를 피해갔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마오쩌둥의 경제정책인 대약진 운동의 실패,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규모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약 3천만 명 정도가 아사하는 등 경자년 징크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0년 후인 2020년 경자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창궐하며 또 한 번 경자년 징크스의 악몽이 재현됐는데요. 2020년 경자년 징크스는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한국까지도. 중국 넘어서서 전 세계가. 아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찜찜한 해겠네요, 경자년은. 네.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판타지 세계로 가고 싶다면 자, 이번 특종은요. 두 사람의 대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파티에 온 손님이 갑자기 낙타로 변신했어요. 악어가 채식주의자가 돼서 아이를 잡아먹을 수 없다고 화를 내더라니까요. 자, 뭔가 한 편의 판타지 영화나 동화 속 내용처럼 들리시죠? 사실 이 대화 내용은 두 사람이 전날 밤 꾼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뭔가 기묘하면서도 아주 생생한 꿈을 꾼 두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전날 밤 공통적으로 이것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도대체?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판타지 영화 같은 꿈을 꾼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먹은 것은 바로 푸른 곰팡이가 퍼져 있는 달콤 쌉쌀한 맛의 스틸턴 치즈. 이 치즈는 영국에서는 치즈의 왕으로 불림,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꼭 먹는 절기 음식으로 통하는데요. 바로 이 스틸턴 치즈를 먹으면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판타지, 꿈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진짜요? 뭘 먹었다고 정신 세계가 그렇게 간다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그것도 다른 치즈는 안 되고 딱 이것만? 자기 전에 치즈를 먹으면 악몽을 꾼다라는 건 서양에서는 꽤 유명한 속설인데요. 2005년 영국 치즈위원회에서 이 속설을 확인해 보기 위해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즈를 먹은 뒤에 수면을 취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악몽을 꾸진 않았지만 유독 요 스틸턴 치즈를 먹고 잠이 든 남성의 75%, 여성의 85%가 이처럼 특이하고 비현실적인 기묘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비율이 되게 많네요. 65%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 높죠. 네. 아직은 이 스틸턴 치즈와 기묘한 꿈의 상관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요. 이 시카고 병원의 리사 메달리 박사에 따르면 치즈에 함유된 비타민 B6가 신체의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기억력을 향상, 더 생생한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일각에서는 치즈 중에서도 이 스틸턴 치즈가 지방 함량이 특히 높고 티라민이 더 많이 함유됐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몸과 뇌가 편히 쉬질 못해서 유독 기묘한 꿈을 꾸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 가을 타나 봐.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낙엽도 하나둘 뚝뚝 떨어져서 일까요?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이 유독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가을바람이 내 마음까지 시리게 하네. 나 가을 타나 봐.
사실 뭐 가을만 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괜스레도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니까 나까지 그런가 싶기도 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을 타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흔히 가을 탄다고 표현되는 이 현상은 1년 중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근데 왜 하필 가을에 계절성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먼저 첫 번째,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가을이 되면 이제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져서 일조량이 줄어드니 세로토닌의 분비가 자연스레 감소, 사람들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로토닌은 해가 지면 수면 주기와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드니 이 멜라토닌의 분비 또한 줄어들어서요. 수면 패턴이 무너져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상, 일명 가을 탄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내 호르몬 변화에 의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었던 셈이죠. 이게 괜히 기분 탓은 아니었군요. 아까 얘기한 거 일조량 이런 거 관계 있으니까 좀 가을 안 타려면 열심히 햇빛을 좀 쬐야겠네요. 맞습니다. 우울증 진짜 위험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좀 알려줘야겠습니다. 이 광경을 좀 추천해야겠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햇볕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해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